안녕하세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레오 북스. 저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신이 모두에게 갈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박완서 작가의 엄마의 말뚝입니다. 새해 1월에 함께 읽을 만한 따뜻한 책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마침 요 사이에 굉장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한파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 책을 선정하실 때 성견지명이 좀 있으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뭐 성견지명까지. 추우실까봐 선정하신 거 아니세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해 바뀔 때가 되면 이런저런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년에 막 이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엄마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한번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문학 작품을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꼽은 게 엄마의 말뚝이에요. 새해와 따뜻한 엄마. 네. 예,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이야기 손님도 소개를 드릴게요. 자, 옆에 나와 계신데요. 박민정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분 자기소개. 셀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소설 쓰고 있는 박민정이라고 하고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 조금 앞으로 작품 활동 계속 하고 있는데 단편 소설 창작집 3권 출간했고 또 장편 소설 1권, 중편 소설 1권 이렇게 출간을 한 소설가입니다. 이게 중편이에요? 예, 서독이모? 중편이에요. 네, 중편 네. 분량인데 제가 죄송한데 우리 박민정 선생 작품은 요거 하나밖에 안 읽고 나왔어요. 서독이모라는 소설인데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박민정 작가님 작품을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세실 주희라는 그 소녀상이 등장하는 단편 소설로 젊은 작가상 받으셨고요. 그리고 미스 플라이트, 그 승무원, 여성 승무원의 그 투쟁을 다룬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 책으로 또 장편 데뷔를 하셨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등단이 24살이세요. 굉장히 젊을 때 등단하셨네요. 네, 좀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이제 얼마 안 하고 등단을 한 편이니까 좀 빠른 편이긴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이 책을 함께 나눌 이야기 손님으로 좀 젊은 문인을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이제 사실 박완서 선생님은 우리 나이로 40에 등단을 하셨기 때문에 젊은 시절 작품은 없어요. 다 중년 들고 나서 쓰신 작품이고, 이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동갑이세요. 이 박완서 선생님이. 저한테는 어머니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님이 네. 지금 어머니랑 동갑이시라고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우리 집에 이 데뷔작인 남옥이 네.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 누이들이 보던 건데 이제 그때 그거 봤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막연하고 이제 소설 읽은 느낌이. 그러다가 대학 들어와서 대학 1학년 때 이제 소설집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엄마의 말뚝 그 1 이거를 읽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그 후에 이제 연작인데 이게 3편까지 2편도 그때 발표됐을 때 곧바로 제가 읽었는데 그냥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사실 그 1970년대 후반 이럴 때 박완서 선생님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그때 뭐 황석영 선생이나 뭐 이런 선 아주 굵으신 큰 얘기들을 하는 분들 소설이 뭐 80년대 초에는 태백산맥 이런 대하 소설들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여서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이 있었는데 한 세대가 더 내려가면 이 박완서 선생님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젊은 문인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약간 긴장돼요. 그래서 오늘. 네. 이게 지금 아주 우연찮게도 3명이 다 약간 그 연령대가 달라요.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얘기해 볼 3명이. 그 3인 3색의 토론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민정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완서 선생님이 굉장히 대선배신 거잖아요. 네. 등단하셨을 때 관련해서 인터뷰하신 것도 있던데, 뭐 박완서 작가님 작품은 언제 좀 읽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떤 선배님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이제 나목이 실려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그때 거기에 이제 뭐 임화의 시도 있고 박완서의 소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목을 받고,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어쨌든 그때도 이제 계속 문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꿈을 꿨기 때문에 많은 오정희 작가님이라든지 뭐 박완서 박원희 작가 작가님, 선생님 나도 좋아하는데. 네, 찾아 읽고 황석영 작가님 작품도 찾아 읽고 하는 중에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10대 때는 이제 남옥의 작가로 기억이 되는,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또 나오니까 내가 좋아하고 찾아 읽는 어떤 그런 소설가의 작품인데 애들도 다 읽으니까, 반 애들도 다 읽고 우리 시험 봐야 되고 이런 작품이니까 읽었는데 그때 오히려 더 옛날 작품이라는 생각이 더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전후에 어떤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더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이게 가면 갈수록 또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고 작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제 안에서 이제 박완서 작가님은 더더욱 더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2011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2009년에 등단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등단한 이후에도 글을 쓰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심사도 그때 당시에 문학상 심사도 하셨었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내가 몇 살 때까지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늙어서 조금 이상해지면 글을 진짜 안 써야지 이런 생각. 그럼 그게 50일까 60일까 항상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은 끝내 작가로서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원히 현직에 있는 작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계속해서 현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민정 선생은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소설가, 작가,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글을 쓰고 싶다, 이런 거 몇 살에 시작됐어요? 궁금하다. 저는 지금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도 조금 이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여기 나오시는 엄마처럼 교육열이 굉장히 있다고 하셔야 될지,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라 이런 것보다는 작가가 되라. 되게 이제 집이,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얘기한 게, 저희 집의 영재 육성 프로젝트처럼 아이를 작가로 만들기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소설가가 되고 뭐 문예창작과를 가고. 근데 저희 엄마는 그거를 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문사 하나 배출하고 싶고, 근데 그러면 이 아이다. 책을 계속 읽어주시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거의 잘 따른 거죠. 그래서 잘 따라서 고등학교 때 이제 시인이 될까 소설가가 될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소설가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제 막연한 생각에 좀 길게 쓰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길다는 이유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야, 이거 전 집에서 뭐 변호사 이렇게 사법시험으로 길렀다 이런 얘기는 저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문사를 배출하겠다. 네, 이런 얘기는 특이하게도. 예. 박완서 선생님 엄마나 비슷하네. 우리 아들 여기 소설에 보면 그 아들에 대해서 정말 믿고 기대하고 아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다 쏟아넣는 네. 그런 엄마의 모습과 양상은 다르지만 네. 우리 집안에도 문사가 하나 나와야 돼. 그렇다면 얘야. 그래서 등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표의식 가지고 쭉 활동을 이제 준비를 하셔서 등단도 이루셨나 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얘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 영재발굴단. 예. 저희가 오늘 같이 얘기해 볼 것은 세계사에서 나온 이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집입니다. 이 소설집 중에서 맨 앞에서부터 엄마의 말뚝 1, 2, 3 이렇게 연재가 돼 있고 뒤에 다른 소설집도 나와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책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게 특이한 게 엄마의 말뚝 1이 있고 이게 한 뭐 1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리고 2가 있고 요게 한 뭐 60페이지, 70페이지, 그리고 엄마의 말뚝 3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좀 비교적 짧아요. 3, 40페이지 정도 되는. 근데 요게 다 발표하신 연도가 다르죠.
이게 70년대 초반 작품인 거죠? 원이 발표된 게 80년. 원이 예, 80년이에요? 예, 2가 81년, 네, 그리고 네. 10년 지나서 91년에 이제 3이 발표가 되죠. 원하고 투는 곧 이어서 나왔구나.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책 내용도 이렇게 쭉 이어지긴 하지만 각각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쓰여진 연도가 좀 다른 부분하고 줄거리하고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첫 번째 발표된 엄마의 말뚝 1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 개풍에 살던 이 화자, 그러니까 작가의 어떻게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린 시절의 화자가 서울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랑 오빠랑 같이 현저동이라는 동네에서 조금 가난한 이제 시절을 힘들게 이렇게 보내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주로 나와 있고 원에서는 이제 1930년대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시기를 이제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2에서는 이제 1980년대 초반으로 저는 이제 많이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이겠죠. 그래서 1편과 2편에서의 그 어머니의 모습이 1편에서 이제 젊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등장했다면 2에서는 이제 그새 이제 90이 가까운 나이가 되신 노년의 어머니가 어머니와 그 다음에 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로 추정되는 이 5남매 엄마인 나 이 사이의 이야기. 그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다리를 다치시고 또 이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기까지 그 일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3편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과정 장례를 치르고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그 제가 좀 보충하면 네. 엄마의 말뚝 1은 엄마와 그 박완서 선생 자신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오빠도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개성시의 외곽의 변두리에 살다가 그러니까 북한이죠. 지금의 예, 북한. 북한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경성이라 그랬겠죠. 서울 이 독립문이 보이는 인왕산 줄기에 산동네에 정착한 그 엄마가 서대문이고 말뚝을 박은 어딘가에. 얘기예요. 거기 아, 조그만 집을 사서 그 집 현저동 꼭대기에 있는 그 집이 엄마의 말뚝이에요. 거기 박았고요. 그게 원이고. 그 얘기고요. 네. 상당히 이제 성장 소설처럼 보여요. 이제 엄마의 말뚝 2는 근본적으로 오빠 얘기예요. 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얘기긴 한데 그 어머니의 발작 증세를 다루면서 거기 오빠의 죽음과 관련된 얘기가 중심적으로 나오고요. 이게 6.25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분단 문학으로 본다면 확실하게 1, 2, 3 중에 2편이 분단 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학상도 이걸로 받으셨고요. 예, 이상 문학상을 예, 받으셨죠. 3은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하는 남은 자손들의 태도에 관한 어머니가 떠난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손주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화자 자신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어머니의 생애 전체를 볼 수 있어요. 1, 2, 3을 통해서. 네. 그렇게 살다 가신 한 여인에 대해서 남은 가족들과 세상은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좀 네. 소개하고 싶어요. 엄마의 말뚝 2를 보면 지금 나라는 화자가 나와서 나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는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여자 소녀. 8살짜리.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박완서 작가님 본인이죠. 일단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오빠가 이제 뭐 중학교 가야 되는 정도 나이가 됐는데 엄마가 나라는 화자는 엄마가 오빠를 그 개성의 박적골이라는 이제 산골 마을로 나오는데 거기서 오빠를 먼저 데리고 도시 대처라고 나오죠. 큰 도시로 딸을 데려가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엄마가 약간 비교적 저희 초등학교 때면은 젊으실 때잖아요. 그때 사진을 발견해가지고 되게 놀란 적이 있는데 엄청 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처럼 보이는 이제 엄마 모습을 보고 제가 그걸 따로 이제 그러니까 좀 더 흐려서 확대해서 액자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어요. 약간 원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가 나와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하시거든요. 근데 요 1편에서 보면 장소가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장소를 좀 해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황해북도 개성시 박적골이 나와요. 그 뭐 산 좋고 물 맑고 하는 곳에서. 근데 엄마가 이제 너도 초등학교
이제 신여성 되려면은 도시로 대처로 가야 돼라고 해서 거기서 개성역을 거쳐서 경성역, 그러니까 서울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엄마가 굉장히 대처해서 덩덩거리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가 화자가 생각했을 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데려간 곳은 서대문구 어디 저기 이 인왕산 밑에 있는 꼭대기 동네로 달동네라고 아마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쪽으로 향조동으로 막 데려가는 거죠. 그 작가가 이렇게 도시, 시골, 또 뭐 문학이나 문박 이런 장소를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작품 속에서 이런 뭐 도시에 대한 묘사 아니면은 어떤 뭐 시골에 대한 묘사 중에서 좀 인상 깊으셨던 부분이 있으세요? 뭐 문장으로 꼽아볼 수 있다든가?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궁금하다. 예.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 현저동이랑 멀지 않고 그러세요? 서대문구의 그 산골 지금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재개발 많이 됐죠. 예. 뭐 사실은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서울의 문안 문박이라는 개념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문안이다 이런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인데도 엄마는 계속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 안으로 가야 된다. 너는 사대문 꼭 안쪽. 그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세대에서는 사실 서울이라 하면 서울의 강남이다 강북이다 이렇게 나뉘 얘기지 문 안과 문 밖. 근데 예전에 아마 그런 개념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고 알고 왔던 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주는 정념 같은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다르다고 느끼면서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 도시 이주민의 욕망 같은 것들이나 뭐 현재에도 서울에 이제 집 한 칸, 방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일들이 떠오르면서 서울에 내가 발붙이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실감 같은 것들이 이때 당시에도 엄마의 말뚝으로 표현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한 문장 소개할까요? 예. 몇 엄마의 말투 쪽인가요? 1편에 네. 제일 첫 번째 단락이에요. 저 이거 옛날에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딱 왔었어요. 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게 제일 첫 번째 단락인데 15쪽이네요. 예. 예. 이렇게 20리를 걸어온 8살 먹은 계집애의 눈에 고개는 마치 직립해 있는 것처럼 몰인정해 보였다. 이 문장이요. 네. 이렇게 아. 직립해 있는 것처럼. 예, 이게 이렇게 고개를 안 넘어본 사람은 이게 실감이 안 올 거예요. 저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고갯길을 엄청 다녀봤는데 강원도 화천에 정말 밑에서요. 해발 한 600m에 있는 고갯마루가 해발 600m쯤 돼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는 막 해발 1000m짜리 산들이 있고 밑에서 저기를 딱 보면요. 정말 직립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아득해요. 근데 신기하게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직립해 있다. 걸어본 사람만이 아니까 확실히 이 소설은 자전적인 소설이구나. 그걸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저는 한때 신림동에서 자취를 하면서 이 직립해 있는 것처럼 몰인정한 고개를 넘었던 적은 어디 고개가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데가 이제 쑥고개라는 곳이었는데 쑥고개. 거기가 언덕이 근데 저한테는 직립해 있는 것처럼 몰인정한 보였어요? 쑥고개가? 예. 이 정도 쑥고개를 보고 직립해 있다고 생각하셨구나. 네. 하나 안 잡아 지금 표정은. 근데 저 작가님 책이 제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 다뤘던 책 중에서 저는 이 책이 제일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네. 특히 1편에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갈등 구조가 완전히 막 본격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1편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본 요모조모한 것들을 너무 표현을 잘 해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에 경성역에 내려요. 네. 그래서 지게꾼하고 흥정을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이제 개성에서부터 갖고 온 그 짐을 지게꾼한테 지워서 현저동 꼭대기까지 갑니다. 그 루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울역에 내리면 앞쪽으로 나가면 서울역 그 버스 정류장 있는 데고 뒤쪽 가면 서부역이에요. 옛날엔 서부역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쪽으로 했던 앞에서 나왔던 간에 해서 서대문 쪽으로 가서요. 서대문을 지나서 지금 독립문 있는 거기로 걸어갑니다. 독립문 사거리를 지나서 인왕산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한양도성이 복원이 돼서 그쪽에 한양도성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다 이제 일제시대 때 서대문도 허물어 버렸고
한양도성도 다 무너져가지고 그 길을 올라가서 그 중턱에 있는 어떤 셋집, 학고방, 그러니까 조그만 집 셋집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온갖 이 소설 속의 어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상종 못할 산것들에게 당하는 이 셋집살이의 서름, 세입자의 서름, 이거에 격분하셔가지고 이제 그 시댁에 얘기를 해서 돈을 좀 구해와서 더 올라가서 집을 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맨 꼭대기 쪽에 올라가서 집을 샀어요. 별로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8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갔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장보러 올 때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독립문 건너편에 있는 영천시장, 지금 그 좀 더 들어가면 지금 가재울 신도시가 그 돼 있는, 가재울 뉴타운 돼 있는 그쪽 영천시장, 그다음에 그 당시 서대문 형무소, 지금 이제 역사공원, 거기 일대가 이 1편의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습을 이 박원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본 모습으로 재현해 놨잖아요. 네. 그 교도소 풍경하며 이런 것들 되게 흥미로웠어요.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건 아니지만 맞아요. 마치 슬라이드 필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대단한 소설가세요, 진짜. 맞아요. 이거 보면. 네. 그 처음에 등장하는 개성의 박적골이라는 곳이 실제 작가님의 네, 고향이시죠. 고향이죠. 이 서대문구 현저동에서도 실제로 한 6년 정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 중에서 그 표현이 나와서 엄마에 대한 표현을 한 게, 보통 어릴 때 머리 묶을 때 왜 엄마가 아침마다 머리 묶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잘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네. 24쪽인데요.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제 그러니까 서울로 데려가고 싶은데 아이도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머리를 비껴주는 척을 하다가 댕기머리를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약간 몽실이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너는 이제 신여성이 돼야 돼. 머리 이런 머리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가 평소에 머리 빗겨줄 때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24쪽 하단에 내가 나를 데리러 온 엄마한테 저기를 품고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머리 빗을 때만은 기꺼이 엄마의 손에 나를 내맡겼던 것도 이왕이면 예쁘게 빗고 싶다는 계집애다운 소망하고는 좀 다른 거였다. 엄마의 야무진 손끝을 통해 전달되는 애정 있는 성깔을 깊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엄마가 머리를 요렇게 묶어서 뒤로 묶어서 눈이 잘 안 감길 정도로,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가 딸이 셋인데 셋 딸을 다 똑같이 그렇게 눈이 안 감길 정도로 꼭 묶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의 야무진 손끝을 통해서 전달되는 애정 있는 성깔,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 빗어주는 스타일 자체가 엄마 자체인 거예요. 매일 아침 겪었던 엄마 자체, 엄마의 손길,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 마음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이 소설가 분들은 문장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무슨 뭐 트레이닝을 하십니까, 별도로? 박완수 작가님은 되게 오리지널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묶어줄 때 양쪽이 당겨서 이렇게 눈이 찢어지고 그렇게 묶어놔야 하루 종일 잘 예쁘잖아요.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그렇게 머리가 헝클어지고 좀 빠져나오고 하면 엄마 없는 티가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 연습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선배 작가님들의 글을 보면서 했지만, 박완수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야무진 손끝을 통해 전달되는 애정 있는 성깔이라고 표현하셨는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박완서 선생님이 1970년인가? 그러니까 새는 나이로 40이에요. 31년생이시니까. 네. 40살에 여성동화의 그 소설 이제 남옥으로 그 상금 50만 원을 받고 데뷔를 하셨는데, 그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 원래는 남옥이 이제 미군 부대 그 PX를 배경으로 나오는데, 네, 맞아요. 박완서 선생님이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셨어요. 네, 젊은 시절에. 예, 그 이제 전쟁 막 와중에부터 네, 시작해서 혼인하실 때까지. 원래는 서울대 다니시다가 전쟁이 나는 네. 바람에 못 다니시고. 이제 전쟁 때도 처음에는 학교도 나가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약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어떤 화가분을 초상화부에서 보게 되고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화가신데 그렇게 능멸당하는 모습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런 때문에 그걸 논픽션으로 써서 여성 동화가 아니고 신동화에 이제 논픽션 공부하는데 넣어보려고 하다가 써보니까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깊이 있게 그 화가를 알지도 못하고. 박수근 화백이죠. 예. 그래서 막 지어서 막 갖다 붙이기 시작했대요. 막 지어서 갖다 붙이다 보니까 글도 잘 써지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나는 되게 지어서 막 갖다 붙이는데 소질이 있나 보다. 아, 그래서 소설을 그래서 쓰기 그게 시작하신 소설이 거예요? 됐고 짧은 기간에 쓰셨어요. 그 남옥을. 그리고 그건 여성동화에서 뽑혔고 근데 아무런 경력이 없고 그전에 그런 분이어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뽑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기자들이 뭐 확인하러 오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박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떻게 습작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아무런 그런 어딘가에 투고를 했거나 신춘문예 응모를 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처음으로 쓴 장편 소설을 곧바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박원 선생님 말로는 그 습작 안 해도 돼요. 좋은 책 많이 읽으면 돼요.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맞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얼핏. 이건 마치 그냥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수업을 잘 들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 국영수 얘기가 사실은 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맞잖아요. 뭐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박원 선생님도 그 말씀이셨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 할 수 있다고. 근데 박 선생님은 훈련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부족하니까 많이 쓰고 필사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황석영 작가님 소설 같은 경우는 필사의 어떤 교본같이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왜냐면 문장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고 하나도 안 틀린 스피디하죠. 문장인데 그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하는 문장이니까 그걸로 어떤 작품을 필사하셨어요, 황석영 선생님? 산포 가는 길 필사했고 그리고 이제 오정희 작가님 중국인 거리 필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내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작품이 좋고 무엇이 소설적인 순간이다, 장면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익혔는데 한번 쓰고 나니까 몸에 이렇게 문장의 리듬이 몸에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신춘문예 심사도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많이 읽지 않고 많이 쓰시기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러면 좋은 문장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소설 언어가 학습이거든. 예, 많이 보셔야 좀 덜 쓰더라도 많이 일단 좋은 걸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많이 일단 읽고 네. 그리고 좋은 문장을 많이 습득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창작하는. 네. 제가 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하여튼 궁금해서. 네. 저는 이제 소설가는 아니거든요. 저는 에세이를 쓰는 사람인데 에세이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글 쓴 사람이 좀 보여요. 이게 소설은 지어낸 얘기니까. 아니 물론 이제 직접 체험이 나는 것이 바탕이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설은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그래도 글쓴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소설에도. 근데 이 엄마의 말뚝 1, 2, 3의 한정에서 볼 때 박완서 선생님 어떻게 느끼세요? 박완서 작가님이라는 그 개인 자전소설이라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생각이 많은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와 계속 좀 동일시가 되고 이 작가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당연히 좀 어쩔 수 없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훼손되지 않을 사랑을 받은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체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은 어떠셨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박원 선생님 모르잖아요. 네. 본인의 그 아들이 그 총을 맞고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사망하신 사건을 여러 소설에서 자전적으로 풀어내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약간 그 작가님이 약간
그거를 사실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는 게 저는 그런 작가로 기억을 해요. 그런 작가님으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정신과적으로나 아니면은 심리 상담 같은 거에서 보면 여러 번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같은 얘기라도. 그러니까 친구들도 얘기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마음 풀리는 것처럼 그러한 심리 치료를 스스로 하셔서 치유되신 분,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신 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박원 선생님 되게 좋았던 게 예. 어렸을 때 읽었을 때도 그게 좋았어요. 저한테 제일 박원 선생님 작품 중에 엄마의 말뚝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작품은 조그만 체험기. 그 박원 선생님 부군이 그 전기 제품 이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무슨 일로 잠깐 이렇게 검찰청 뭐 이런데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때 겪은 일을 가지고 그게 분량이 꽤 단편치고는 길고요. 중편치고는 좀 짧다고 제 기억에.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극단적으로 느꼈고요. 이 엄마의 말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까칠까칠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까칠하냐 하면 예.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 내진 않아요. 만져도 찔리거나 피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옷감으로 치면 쓱 만져보면 뭔가 가슬가슬하게 이렇게 손에 느껴지는 그런 옷감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고요. 예민하고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안테나에 탁 걸리면 바로 글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느끼냐면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지어낸 얘기예요. 아직 다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이 엄마의 말뚝도 남옥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오빠의 죽음의 경위도 이 소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소설가는 이야기를 더 지어내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43쪽에 보면 박원 선생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소설 주인공 어머니, 엄마 말뚝을 박았던 이 엄마가 개성이 아주 강한 분인데요. 맞아요.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이 산것들. 아유, 저런 산것들하고 상종해야 된다니. 이웃을 세 분류로 나눴다고 하죠. 이웃, 산것들, 더한 산것들. 상종 못할 것들. 그러니까 예. 그냥 이웃 사람, 산것들, 그다음에 상종 못할 산것들.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사람을 나눴는데 상종 못할 산것들에게 모욕당하는 걸 도저히 못 참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죠. 그리고 그 자존심으로 그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사신 분이세요. 근데 엄마에 대해서요, 딱 거리감이 있어요. 이 소설을 보면 이 화자가. 엄마는 툭하면 산것들이란 말을 잘 썼다. 예, 43쪽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어떨 때 산것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엄마의 이 언어 습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네. 지금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인데도. 아니 물론 재구성한 기억이겠지만 예. 이제 이 주인공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여자아이지만 이 작가는 박완서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올바름, 고귀함 또는 인간다움이라는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이웃 사람이 되었던 남 모르는 사람이 되었던 간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게 다 이 안테나에 박완서 선생님 안테나에 다 걸려들어서 글이 돼요. 그 조그만 체험기도 그랬고요. 검사, 변호사, 뭐 교도관, 검찰청 수위 그 다 걸려듭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아 고귀한 것과 천박한 것, 인간다움과 인간답지 못한 것, 이 사이의 경계를 딱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까슬까슬해요. 까슬까슬하고 읽다 보면 속이 좀 뜨끔하기도 하고. 근데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런 것들을 잡아내셨을까. 이 완전히 이야기 자체는 지어냈다 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어낸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박완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방 이 장면 그 까칠까칠함이 이렇게 번져 나오는 그 느낌이 저는 박완서 선생님 소설 읽으면서 너무 좋거든요. 네. 제가 받았던 느낌이 그래서였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하면 속 시원하게 해주는 언니랑 대화하는 느낌? 그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이거 너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조언해 줄 때 굉장히 말 그냥 이렇게 굉장히 잘해주는 언니랑 상담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통쾌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나 봐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을 읽을 때는 읽기 전에는 이제 박완서라는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한국에. 그러니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따뜻하고 막 어머니의 뭔가 품안 같은 소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전에 이제 고리끼 어머니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 친구가 이제 군대에 그 책을 검열하잖아요. 네. 어머니 들고 왔더니 다들 뭔지 모르고 어머니 이러면서 하지만 그 소설은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 예. 하지만 그 소설은 굉장한 그런 것처럼 매우 따뜻한 모성의 막 이런 어떤 포근함 다정함 느껴질 것이다라고 읽다가 읽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냉소적이고 날카롭고 이런 게 나오니까 애들이 놀라고 이런 작품이구나 이렇게 굉장히 새롭게 깨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까칠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이토록 예민하고 까칠하게 이런 시각에서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은 달리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로운 어떤 사람을 잘한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해해서 아니면 일부러 괴롭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는 계속 그게 이어지죠. 엄마에 대해서 보면 그 까칠함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자기 엄마가 자기의 엄마를 소재로 삼아서 이 소설을 쓰면서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감을 유지를 하면서 그 작가 자신의 까칠함이 예외 없이 나타나는 이거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러죠. 엄마는 무얼 믿고 저렇게 도도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 도도해라고 평가를 한 다음에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지금 이렇게 달동네 살면서 이렇게 도도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자존심, 자존감 높은 엄마가 유일하게 하계체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막 이렇게 밥을 한 달에 한 번씩 차려드리면서 굉장히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지개를 지고 오는 물장수. 예, 물장수 분인데 물장수 그 할아버지한테 돌아가면서 그 물을 받아 먹는 집에서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는 관행이 있는데 다른 집에서는 그냥 밥에다가 국 하나 말아서 드리는데 이 엄마는 진수성찬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막 들어갈 나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오빠가 8살 많아요. 본인보다.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이렇게 된 거죠. 오빠한테 엄마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몰랐냐? 그 아저씨가 아이들 다 전문대학교 보내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학에 보낸 그 물장수 아저씨를 엄마는 본인 롤모델처럼 너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엄마의 말뚝 1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3글자가 있어요. 신여성. 엄마 제일 원하는 게 그리고 나를 그 시골에서 데려온 것도 신여성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딸한테 계속 신여성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또 주인공은 순순히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엄마는 왜 이렇게 신여성을 동경을 하는 걸까? 저는 좀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 사실 엄마가 신여성이 뭔지 사실 정확히 본인도 말을 못하세요. 그 어린 나는 또 엄마도 잘 모르는구만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비죽비죽 웃기도 하고. 이 소설 속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완서 선생님이 이 소설을 통해서 재현해낸 이 엄마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되죠? 먼저 그 신여성이라는 걸 엄마가 계속 얘기하시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일단 도시에 가기로 한 그 첫 번째 계기가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이 화자의 아버지가 맹장염으로 추정되는 그냥 그 맹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또 충분히 그 당시에도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구태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그 구타러 가는 동안 이제 돌아가신 이런 어떤 이것에 너무 이렇게 굉장한 그 부채감과 열등감과 이게 시골이어서 이렇게밖에 대처를 못하고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어쨌든 도시로 나가야 신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신여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진짜로 신여성, 뭐 모던걸 이런 걸 뜻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말 인상적인 단어 중에 하나 층층시아였는데
층층시야 이렇게 살다가 모시고 살고 하다가 남편도 그렇게 어이없이 떠나보내고 하는 그런 여성의 삶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 급변하는 이 세계의 어떤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그러니까 가부장제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딸한테 너 신여성이 돼야 돼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많은 개념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마 입고 백 들고 다니는 그런 외향으로만 설명 가능한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게 뭔데 나는 예쁘고 고운 한복 입고 싶은데 엄마는 왜 저런 스타일로 하고 다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런 데서 이제 딸은 계속해서 그 신여성이라는 게 뭐길래 나한테 계속 저 프레임을 씌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프레임. 네. 아니 그거를 그래서 제가 너무 여기 빵 터져서 웃었는데 엄마 신여성이 뭔데 하니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33쪽인데요. 엄마는 그 중간에요. 또 내 귓가에 소근소근 내가 서울 가서 앞으로 되어야 하는 신여성에 대해 얘기해 주기도 했다. 신여성이 뭔데? 자,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다. 신여성이 되면 머리도 엄마처럼 이렇게 쪽을 찌는 대신에 히사시까미로 빗어야 하고 이게 그 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네. 묶는 네, 네, 네. 그런 앞에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일본 머리. 여성들이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뾰족 구두 신고 한두 바꾸 들고 다닌단다. 이게 한두 엄마가 바꾸, 생각하는 핸드백. 신여성. 네. 한두 바꾸. 네, 핸드백. 핸드백. 예.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신여성은 머리를 히사시까미로 이렇게 동그랗게 빗은 다음에 핸드백 들고 다니고 검정 통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알아듣겠냐고요. 저게 뭔데 뭐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죠. 예, 나는 긴 머리꼬리에 금박을 한 다홍댕기를 드리고 싶었고 같은 빛깔의 꼬리치마를 벗은 코가 보일락말락하게 길게 입고 그 위에 자주고름이 달린 노랑 저고리를 받쳐 입고 꽃신을 신고 싶었다. 근데 박원 선생님은 신여성, 이제 이 딸은 신여성이 되죠. 이 소설 속에서 결국은 네.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맞아요. 네. 더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죠. 신여성보다. 엄마가 생각했던 신여성보다 예, 엄마가 돌아보니,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말도 마지막 때쯤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보니 엄마가 생각했던 신여성보다 내가 지금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를 느낀다. 이렇게 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 박민정 선생은 소설 읽으시면서 이 엄마 이런 엄마를 우리가 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그 엄마 어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그 엄마 너무 빡센 엄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저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 칠순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 한복을 맞춘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또 어렸을 때 패션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를 이렇게 되게 세련되게 입히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에 가면 애들은 막 유치하게 진짜 꽃분홍에다가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 절대 그런 거 입히지 않고 무조건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애를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어머, 그렇게 입히셨는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쟤처럼 예쁜 저런 딱 전통적인 한복 입고 싶다. 근데 저희 엄마는 저를 위해서 세련되게 입히려고 한 거였거든요. 막 그런 생각도 났었어요. 이 대목 보면서. 엄마의 말도 하나 쓰셔야 되겠다. 근데 이 엄마요, 진짜 빡센 엄마예요. 네. 저는 맞아요. 적절한 말을 발견을 못했었는데 지금 우리 박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빡센 엄마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엄마가 한 일을 보면요. 아들을 대처로 데리고 왔고 그 아들한테 압박을 엄청 해요. 네가 성공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고. 딸을 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면서 너한테는 무슨 바라는 거 없고 너 하나 잘 살으라고 내가 공부를 시키는 거야. 맞아요. 공부를 시켜요. 그다음에 그 셋집에 들어 살다가 딸이 그 교도소 운동장에서 노는 걸 보고 충격 먹어요. 그러고 막 그 아들이 당한 수모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시댁에 얘기해서 돈을 얻어와서 더 꼭대기에 올라가서 집을 삽니다. 맞아요. 대단하죠. 네, 집을 사요. 막 집을 융자 받고 사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사례문 밖이에요. 그 상황인데 성 밖이잖아요. 딸을 위장전입시켜서 성 안에 매동초등학교를 보내요. 네? 위장전입이에요. 맞아요. 그래갖고 친척집에. 주소 안 헷갈리려고 막 훈련시키고 맞아요. 대단한 엄마입니다. 네. 엄청난 엄마인데 속물은 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동물이 아닌가요? 왜냐면 그 개성 그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는 그래서 좀 사는 집의 며느리였고 그러면서 서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대문 밖에 그 달동네에 새들어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식 교육에 엄청 정성을 썼고요. 돈 한 푼 아끼려고 그 눈밭에서 그 나무 땅 지고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손목 부러지고요. 맞아요.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보통 엄마가. 야, 진짜 빡세다. 지금 같으면 이런 엄마 같으면 날마다 그 대치동에 학원에 애 데려다주고 승용차로 이중주차, 삼중주차 기다려다 싣고 오고 이럴 엄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셔서 이중주차, 삼중주차. 엄마가 여기서 기생들 옷을 지어주는 삭바느질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자부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어머니가 그런 환경에서 애들에게 모든 걸 쏟으면서 온갖 수모를 굴하지 않아요. 어떤 힘든 일도 피하지 않아요. 이런 엄마예요. 이런 엄마, 따뜻한 엄마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엄청 그게 빡센 엄마예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나를 제대로 엄마가 생각하는 신여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빡세게 하냐면 엄마 옆에서 막 놀다가 바느질을 이제 하나씩 따라 하다가 나중에 꽤 잘 만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엄마가 압수. 네가 내가 지금 바느질 하라고 지금 여기 갖다 놨니? 그래서 바느질을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공책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많이 그리니까 오빠가 너 이제 바닥에 그려라. 이렇게 해서 바닥에 그리다가 유일한 친구가 생기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그렇게 질이 좋은 아이가 아닌 거예요. 벽에다 야한 그림 그리다가 그거 이제 주인공이 온팡 네가 했지 하고 덮어 쓰고 주인집에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또 왜 우리 딸한테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림도 못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 마당에 가서 노는 거를 엄마가 어느 날 알게 돼서 이사까지 가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이를 따뜻하게 요즘 같으면 왜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뭐 들여다보고 아, 그거하고 완전 거리가 멀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나와 오빠가 굉장히 반듯한 천성과 이런 걸 갖고 태어나서 그렇지. 네. 안 그런 애들 같았으면 벌써 엇나갔어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품이 따뜻한 엄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엄마하고 굉장히 팽팽하게 긴장 관계가 유지가 쭉 되는 재미가 있달까요? 그 이 작품 속에서 그러면 근데 엄마가 사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실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엄마를 주인공은 굉장히 딱하게 보면서도 동시에 벗어나려고 해요. 그럼 이 엄마를 보는 딸의 심리 상태 이런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엄마 딸의 관계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와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포기하고 너무 고맙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물론 뭐 엄마는 그렇게 내가 아무 죄도 없는 너를 낳았으니까 세상을 살게끔 했으니까 그 책임으로 엄마는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점점 성인이 되고 나서 봤을 때는 그냥 한 개인으로 보이는데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많은 압박을 가하고 엄마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원망으로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도 나랑 같은 한 몸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타인에게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 화자 역시 이 어머니가 지금 여기 이제 부조된 어떤 그 개성뿐만이 아니라 원래도 딸이 엄마한테 가지고 있던 그런 복합적인 애증의 감정이 있을 텐데 지금 근데 이 어머니는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때 당시에 엄한 어머니라고 하면 저는 그냥 대다수가 너 좋은 데 시집 가야지 공부를 시키는 것도 좋은 데 시집 가서 너 뭐 층층샤 잘 모시고 살아야지 이건데 이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바느질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뺏는 어머니. 맞아요. 너 빨리 돈 벌어서 오빠 뒷바라지 해라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여자가 무슨 공부냐도 아니고 그리고 딸 공부시키는 게 사실 집안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 오빠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너한테 너 잘 살라고 하는 거. 이런 어머니는 이 당시에 되게 드물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어머니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가, 이 대단한 소설가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특이한 어머니. 그 이 어머니가요, 빡센 엄마인데 되게 깨인 엄마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박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에 소학교만 나오셨거든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하셔가지고 그 마을에 제 종갓집이고 이래서 일본인 교장 선생님이 와서 무릎 꿇고 빌고 막 이랬대요. 제발 여자애들 좀 보내달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기집애들 글 가르쳐 놓으면 시집 가서 편지질이나 한다고. 편지질이 뭐예요? 그냥 그 누구한테 집에 편지 편지 쓴다고. 집에 편지 쓴다고. 네, 네. 어머.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배우게 예, 한 그래서 거예요? 소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그 집 귀신 돼야 되는데 자꾸 친정에 이제 편지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3일 동안 들어누워서 벽을 차가지고 밥 안 먹고 벽 차가지고 학교를 갔대요. 그러니까 시골 지주인데 시골 지주집인데 딸들을 학교를 그 위로 우리 이모 셋은 학교를 아예 안 보냈고 우리 어머니가 넷째 딸인데 처음으로 소학교를 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만약에 장녀셨으면 그나마 학교 가는 게 힘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어른들이 말리는데도 자식 둘을 데리고 서울 와가지고 저 어머니는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빡센 게 아니고요. 뭘 못 배우신 분이지만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고 가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느끼신 분. 맞아요. 본능적으로 깨이신 분. 예, 그래서 저는 박완서 선생님을 만든 팔할은 엄마였다.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뭔지 되게 통쾌하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게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여기 보면은 뭐 산것들 이러면서 되게 빡세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뭐 우악스럽잖아요. 사실은 손목 부러져도 아들이 그 뭐죠? 산골 이상한 산골인가 어디 구리든 돌. 예. 네, 어디 가서 사기 당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돌멩이 먹으면 뼈 붙는다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기도값 주고 이렇게 가져와서 가서 아들이 가서 기도하고 예, 그게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돌인데요. 네, 산골이. 산골 예. 산골이 아니라 산골이라는 산골. 골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쌀만 먹고 그 중금속 섭취한 건데. 근데 엄마가 아들이 갖다 주니까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네. 열흘 만에 나 이제 다 나았다 이러면서 막 손목 쓰시고 번쩍번쩍 들어서 뭐 보여주고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요즘 말 많이 나오네요. 그 단어들 있잖아요. 예. 재밌는 저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단어들이 좀 생경한 단어들이 나오고. 아니 그쵸. 저도 단어가 처음부터 좀 보다가 바로 컴퓨터 노트북 꺼내서 찾으면서 사전으로 계속. 국어사전 펴놓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너무 이해하고 싶은데 처음에 대처에 나간다 이게 계속 대처요? 네, 대처. 대처에 나간다. 그 그걸 말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더라고요. 대도시. 큰 물에 가는 거 그거를 네. 대처해 나가는 전 거. 이 소설에서 몰랐어요. 배웠어요. 네, 대처란 전 몰랐어요. 단어를. 큰 대자에 장소처. 예. 그러니까 여기 대처 서울의 감미 몰랐어요. 대처의 네. 추파 네. 이게 나오잖아요. 자꾸 대처간다 해서 대처가 뭐지? 우리- 찾아봤어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젊은 시절에 대처해서 놀다가 이런 말들을 대처에서 흔히 썼거든요. 대처해서 놀다가. 흔히 쓰는 단어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진짜 엄마의 말뚝에서 배웠던 근데 단어. 그런 말들을 굉장히 재밌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여기서. 저는 그 층층시하. 층층시야 모르세요? 층층시야 저 또 세대 차이 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처음 본 친구들하고 회사 얘기할 때 우리 회사 층층시야 진짜 많잖아 이렇게 한 명에게 결제를 받아도 끝이 안 나는 걸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계속 쓰죠. 예. 이렇게 있으니까 층층시하. 층층이 있으니까. 그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군대에서도. 또 1등병 돼도 층층시하잖아요. 병장부터 시작해서 상병 쫙 있으니까 그때도 층층시하라 그러고요. 네, 그래서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할 때 미션의 가장 최고 그 대장님의 그 결제만 나서 되는 일이 아니라 층층시야를 다 만족시켜야 될 때 그럴 때 많이 쓰죠. 그 전중이 이런 말은 진짜 소설 속에서나 보셨겠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것도 찾아봤어요. 뭐 전중이가 그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놀고 있는데 애들이 전중이다 해서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끌려 나왔다. 찾고 차고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옛날에 그 죄수라고 네. 하잖아요. 구금돼 있는 분을 약간 낮춰서 전중이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본 말이에요. 근데 저도 장성해서는
괴불이라는 단어는 소설에서나 보는 거지. 이제 일상에 처음에 쓰는 사람은 개불이랑 좀 헷갈려서. 먹는 괴불은 개불요. 꿈틀꿈틀한 거 개불. 개불. 맛있는 거. 그러니까 현저동 괴불마당집 이렇게. 그러니까 그 네. 마당이 삼각형이라고 괴불마당집으로 나오죠. 그 예쁘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삐뚤어진 마당인데 그런 언어 감각이 그 가족들이 어머니도 언어 감각이 좋으셨던 거야. 그 괴불마당이라고 했던. 그게 사실이라면. 예. 많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그러셨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어휘력. 그런 단어를 쓰시니까 되게 감칠맛이 나요. 이걸 네. 다 현대적인 단어로 뭐 삼각 마당집 이렇게 바꾸지 않고 괴불 마당집이라고 쓰시니까 사실 그 1930년대, 40년대에 쓰여진 작품들 봐도 이렇게 뭐 단어가 굳이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 소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맞아요. 평범하게 그냥. 근데 좀 유독 이렇게 감칠맛이 나는 입말, 이게 말맛이 사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서답 이런 것도 모르시죠? 서답이 이 생리대. 예. 그 옛날에 그 무슨 천어로 만든 생리대인데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 말 속에 서답이란 단어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을 들었어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면서 쓰시는 거를 들어야 이런 단어가 있다는 네. 거를 인식을 하는데 이제 안 맞아요. 쓰시니까. 서답 빨래 그게 밤에 가서 하던 빨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서는 그거를 낮에 낮에 내과에서 한다고. 하는 낮에 딸 어떤 시켜서 것들을- 그거 빨래하게 왔다고 저런 상껏 이러면서 막 엄마가 예, 욕을 하잖아요. 그런 게 나오죠. 아, 하여튼 대단한 엄마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그런데도 뭔가가 통쾌하고 그 나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고 그게 아마 엄마가 그냥 우악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분이라서 네. 그 부분에서 뭔가 엄마를 좀 응원하게 되는 예, 그러고 이제 응원하는 마음이 막 생긴 게 이제 1편까지는 그런데 빡센 엄마 그냥 이제 2편을 읽고 나면 이 엄마가 너무 안 됐어요. 맞아요. 이 편에서 이제 한국 전쟁 예.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 엄마와 편을 가족이 보면 가진 막 그의 이 상처. 1편에서 그 드세고 빡세던 그 엄마였는데 2편을 보고 있으면 그 엄마가 너무 너무 짠하고 막 그래요. 이 편이 이제 몇십 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나아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가 돼 있는 네.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90 가까이 되신 노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빠는 그 이제 6.25 전쟁 나기 직전에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과 남한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오빠는 좌익 활동을 잠깐 했다가 그다음에 전향을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전향했다라는 이유로 이 편에도 저 편에도 끼지 못하고 숨어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총을 맞고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6.25 저거 이제 전쟁. 이 소설에 당시에. 따르면 1951년 1월 달 일이에요. 예. 엄마의 말뚝 2에 보면 처음부터 등장하는 게 아이들 얘기를 네. 내가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도 신여성이 돼서 막 뭔가 뭐 외교관도 되고 이럴 줄 알았던 나라는 화자가 아이 5을 둔 가정주부가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작가님들한테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런 장치는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통쾌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저는 처음에 엄마의 말뚝 1을 보고서 이제 엄마가 신여성 잘 키워내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 엄마의 말뚝 2를 보면 짠해서 뭐 엄청 바쁘게 살면서 신여성이 돼서 엄마가 뭐 이렇게 어떻게 막 좋아하고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이 5을 낳은 가정주부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설정은 만약에 본인이 작가시라면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2편의 핵심은 오빠의 죽음. 너무 귀한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엄마였는데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아들을 잃었던 엄마가 어떤 아들이에요? 1편에 보면 어떤 아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총을 맞는 모습을 봐야 하고 다시 한번 죽기 전에 그 모습을 선망으로 겪어낸다라는 것이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고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 죽는 과정이 그냥 한국전의 과정이에요.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거지.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이없이 억울하게 고통 속에서 아주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심정. 그게 확 오더라고요.